오늘 제가 마청풀님 모시고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청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채널 부동산 청약 채널 마청풀을 운영하고 있는 마청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갈아타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1주택자인데 1억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1주택자 1억이라는 질문 받았을 때 좀 놀랐어요. 사실 1주택자 1억이라는 금액을 찍고 하시는 분이 문의 주시는 분이 없는데, 이제 문의를 주셔서 이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그만큼 정확하게 이제 짚고 이제 부동산을 접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얘기해 주신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1억이나 이렇게 갈아타기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이제 경매나 이제 갭 투자, 재개발, 그리고 분양권, 그리고 계약을 좀 트릭을 써서 잔금을 미룬다든지 중도금을 좀 적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트릭을 가지고 이제 금액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청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1억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그 이유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청약이 입주자문지 공고가 되고 본 청약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는데, 그 정도 이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천천히 가시고 싶으신 분들, 좀 생각하고 결정이 조금 느리신 분들께서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청약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요새 싼 단지가, 가격이 괜찮은 단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2월에는 이제 강동, 서울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이제 좀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3월에는 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이 단지가 좀 저렴하게 나와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대 1 최소 그 정도, 물량도 사실 많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 나와서 싼 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주택자 매입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청약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되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제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1억 언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싼 단지들도 있는데요. 요새 나오는 단지들 대부분이 계약금이 1억 언더로 되기 때문에 그 1억으로 일단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돈이 1억이라면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있다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단지들이 대출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특정 단지들에 있어서는 무이자까지 나오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여기가 나한테 맞는 입지인지 괜찮은 가격인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들에게도 지금 청약의 일반공급 1순위에서 청약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점제라서 주택이 있는 경우는 좀 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적었는데, 1순위에도 추첨제가 많이, 제가 얼마 전에 본 단지에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동일선상에서 점수 베이스가 아닌 이제 추첨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점제일 때보다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좀 더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1주택자 처분 조건이 폐지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셨다면 입주 가능 1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쓰시고 이제 청약을 하셨는데, 이제 그 조건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주택으로 이제 청약을 받으시고 또 괜찮은 단지 또 매입을 하시고 이렇게 퐁당퐁당 점프하는 방법으로서 청약이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 청약 단지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밀리고 있는 추세고요. 요새 청약이 나오는 단지들은 제가 이제 대구나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입지가 이제 조금은 이제 뒤처져 보일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다. 괜찮은 단지들은 이제 22년도나 23년도에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입주하게 되면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요새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실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청약을 꺼리시는 분들, 그걸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청약을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 경기도, 인천권에 25년도까지는 입주가 꽤 있습니다. 뭐 이거는 부동산 지인이나 이런 사이트들 보셔서 아실 텐데, 인천을 예를 들면 23년도에 5만 세대 정도 입주가 되고요. 24년, 25년도에는 한 3만 세대 입주가 되는데 26년도에 6천 세대 입주가 되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사실 거기 데이터에는 좀 빠진 것도 있고 막 그러다 한데, 이게 입주가 늘어날 확률보다는 적어질 확률이 밀리거나 이런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 어느 정도 이제 진폭을 좀 보시고 해도 이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약받고 2, 3년 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신축이 돼서 또 한때 저희가 얼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가격에 태풍의 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청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1억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잔금에 대한 혹시 부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잔금 마련. 계약금은 저희가 1억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잔금일이 다가오면 이제 잔금을 치러야지 네네.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좀 플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잔금에 대한 플랜을 보면요. 보통은 이제 1주택자 기준으로는 집을 매도하시고 보통은 이제 매도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동안 20년도, 21년도에는 계속 상승장이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방법이 명확했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셨던 것 중에 전세를 주고 오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월세를 주겠다. 보통 월세를 주신다 쳤던 분들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이제 전세를 주시거나 팔고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청약을 하시고 당첨이 되신다면 그 입주할 시점에서는 대출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점점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이자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이제 대출도 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없어지고 하면 저번처럼 또 한번 이제 상승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잔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주택도 이 입지나 이런 부분 수요가 괜찮다면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도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괜찮으면 팔지 말고 그것도 보유를 하고 또 새로 청약받은 단지도 가지고 가고 두 개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게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아시겠지만 1주택자로만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시더라도 2주택 가져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입주까지 말씀하신 그 잔금 치를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쥐어짜셔서 많이 아끼시고 대출도 많이 갚으시고 그런 플랜들을 좀 전략들을 세우셔서 한다면 잔금은 무리가 없게 치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 주위에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1주택자분들이 정말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도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정말 갈아타도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시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아무 때나 가셔도 괜찮다. 내 자금의 플랜이나 이제 그 재무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는 싸게 팔고 내가 옮겨갈 지역은 비싸게 산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상급지가 다 다르겠지만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으니까 상급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텐데 조금 싸게 나온 거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급지는 비싸게 산다라는 가정하고 이제 옮기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얼마 전에 뭐 2월 거래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이나 강동 이런 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강동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싸게 팔고 거기 있는 분들은 잠실로 다 조금 비싸더라도 잡고 헬리오시티를 잡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잠실보다 강남보다 조금 더 덜 선호하는 단지라고 안 나타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플랜까지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옮기시기 전에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꼭 가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옮기는 거는 상급지라고 간다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이제 멀리 구를 옮기거나 시를 옮기는 요 정도로 이렇게 상급지로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제 중개 수수료 아니면 뭐 이렇게 조율하면서 생기는 간접적인 비용들도 나오고, 또 상급지가 사실 물가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를 안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옮긴다. 그럼 거기에서 나는 마찰 그런 정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고, 여기를 옮겼을 때 나한테 실제적인 이득이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급지 옮길 때 이게 단순하게 내 자산의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방금 마청풀님 말씀처럼 내 소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진짜 감안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1주택자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1주택을 전세 주고 나는 월세를 살면서 뭐 갈아타기를 해도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저랑 이야기 나누신 분들이 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앞에 맥락이랑 되게 비슷한 게, 이제 이사를 함으로써 나오는 부대 비용, 뭐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내가 월세를 구해야 되고 이런 이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추가적인 일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투자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수익률이 개인적으로는 기본으로 5에서 10%는 깔고 가야 된다. 그 노력에 대한 수익률을 5에서 10% 정도는 깔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5에서 10%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내가 월세를 가고 이제 전세를 주면서 이런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제 개인적인 뷰로는 이제 생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상담했던, 이야기했던 분께도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전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새 흐르는 분위기가 전세가는 살살살살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한정을 지으면. 그리고 이제 나오는 뉴스들, 뭐 미국 은행이 파산한다, 이제 금융 위기가 온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통상 이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다면 투자자들한테, 특히 월세를 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도 심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겠다, 그쵸? 예. 근데 심리가 조금 회복되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네, 약간 그런 패턴으로 가겠네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1주택이면 이 집을 팔고 나는 전세나 월세 살다가 여기서 집값이 더 내려가면 내가 집을 사야지,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고민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고민도 많이 듣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장의 상황보다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의 제가 만나본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캐치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닌다든지 자기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빨리빨리 변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한번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처럼 지금 땡이가 땅 사서 팔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시장 흐름이 반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여기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타이밍을 놓치시고 부정주의자로 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을 이제 이성적으로, 숫자적으로, 시장 흐름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야, 이 가격은 잘못됐어. 내가 3억 주고 팔았는데 2억 5천이 나와야지 나는 살 거야. 이 뭐 하락주의자, 이리고 상승론자를 떠나서 그렇게 부정주의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언제 오를 수 있을지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변질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리고 본인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스윙이나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선물 옵션 거래를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도 땄는데 눈치가 빨라 뭐 이런 분의 성향이시라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1주택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집이 있으면 뭐 갈아탈 집이 좀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알아보시고 기존 집을 팔고 옮기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 그런 사례처럼 일단 집을 팔고 집까지 언제 내려가야지 뭐 보고 이런 건 진짜 좋지 않은 방법이겠다. 그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주택자인 분들 중에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네. 분들은 정말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강남에 살고 싶다 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이 질문도 정말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그러는데 강남, 잠실, 용산은 좀 국지가 다르니까 아무튼 그리고 분당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항상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런 문제점에 사실 좀 복착을 하거든요. 저희 세비진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분이시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께는 꼭 제가 3가지 방법 정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일시적 2주택을 계속 노려서 계속 점프 해라. 그래서 아까도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청약을 하고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린 다음에 또 다시 괜찮은 상급지를 또 매입을 하고 이사를 가고 팔고 이사를 가고 이 방법, 이 첫 번째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에서 했던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다.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잡고 가다 보니까 주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의 변동률이 커져버리면 거기에 그러니까 하락이 커져버리면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크게 감당을 해도 되지 않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방법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 20년은 가야 되는 플랜이고요.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주택 매입하고 시장에서 옷 사입고 마트에서 싼 것만 사다 먹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계속 아껴서 대출금 상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아파트 한 채 구입하시고 갈아타시 이사 가시고 상급지로 이사 가는 이 방법이기 때문에 15년, 20년은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방법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전략인데요. 이런 분들을 보고 이런 방법을 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단타로 이제 1억 이하의 소액 물건들 계속 사서 단타 물건들을 사서 팔고 저의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가 많이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빌라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한 지역에서 가장 전세가가 낮은 지역은 단지나 이제 아파트는 그 하락률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저가 단지들을 계속 사 모으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로 모으시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 전략인데 이런 방법은 장점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여러 개 모으다 보면 이제 그게 동시에 올라 버리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크다 보니까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매입한 아파트나 단지에서 갖고 있는 전세를 준 아파트나 단지가 이 전세금이 올라 버리면 또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향이 좀 빠르시거나 이제 조금 민첩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 중에 가장 큰 단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 세입자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저가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집을 험하게 쓴다든지 여러 소통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테이킹하기, 수용하고 내가 처리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런 다주택으로 가는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임대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부분은 좀 커졌을 때 해당하는 거고요. 초반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거는 좀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투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강남으로 옮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가 부동산 채널이지만 주식도 일부분의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비트코인도 가져가고 이제 금이나 달러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도 이렇게 포트폴리오화해서 계속 오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빠를 수가 있거든요. 해지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하락장에서도 오르게 될 거고 하락장에서는 상승하는 자산은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오른 부분을 가지고 상승하는 자산을 사게 된다면 항상 이제 상승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는데 뭐 주식도 대출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요. 통상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달러를 투자할 때 그리고 금을 투자할 때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대출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이제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주식은 주식대로 공부해야 돼.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공부해서 뭐 사무실도 가봐야 되고 전화도 돌려봐야 되고 네이버 부동산 찾아봐야 되고 또 금은 금대로 또 찾아봐야 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달러는 또 금리가 어떻게 되고 막 하다 보면 항상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공부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부동산도 주식도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지 타이밍의 차이지 어느 순간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한번 해놓는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가는 방법이고 귀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3번은 세 번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1주택자분들이 1억으로 할 수 있는 그 전략부터 마지막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청풀님께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저희 소치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